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황평론가님, 예. 2부는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시죠. 예,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추가 경정 예산 이야기인데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6월 5일이죠. 예. 국무회의에서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좀 국무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무회의는 지금 보면 저 총리 이 주제로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국무위원 상당수가 다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강요들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대의 관료들이 아직 새 장관이 오지 않아서 남아 있으니까 그들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예. 대통령이 안 하고 총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그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뭐 세술은 세부대 담는 건 좋죠. 그러나 이 추경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른바 업무지시 1호가 바로 일자리위원회 만들어라.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취임하시고 얼마 한 20일 만에 보면 청와대 그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 커다란 그 현황판이죠. 두 개 이렇게 일자리 챙기겠다 하고 이번에도 약 11조 2천억이든가 이번에 11조 2천억. 예, 추가 경정 예산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큰 규모인데 이 11조 2천억의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가 형성해서 이번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야삼당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일자리를 만든다라는데 반대한다라는 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그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거고 일회용이고 그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창출될 수 있는가하고는 관계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보면 야당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역대 정부에서 원래 예산을 갖다가 1년에 뭐 200조, 현재 보면 400조입니다. 한국은 400조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 한 150조 해놓고 막상 또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 꾸려서 뭐 한 2조가 됐든 3조가 됐든 더 쓰는 거죠. 더 쓰는 거예요. 더 쓰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뭐 경우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이 아니냐 하다 보니까 2006년 당시 참여정부 시절입니다만은 야당인 당시에 자유한국당 전신의 한나라당 등이 중심이 되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도 일정 부분 동의했어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면 그러면 국가 예산을 본 예산은 400조로 해놓고 뒤에 또 편성해서 이것저것 막 붙이는데 그거는 본 예산 심사만큼 엄밀하게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돈을 빼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율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살림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황 소장님 어부인께서 여보 한 달에 200만 원 갖고 했는데 안 되겠어. 한 300만 원 써야 되겠어. 100만 원 더 내. 없는데? 그럼 빚내자. 이런 거예요. 추경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은 전쟁, 그야말로 극심한 자연재해, 대량 실업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못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여당에서 11조 2천억의 추경, 뭐 일자리 추경 좋죠. 아니 뭐 일자리 많이 만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과연 그런 요건에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황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되게 언제 짜냐 하니까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려왔다. 태풍이 몰려와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몇 조의 피해가 나고 복구하고 근데 기존 예산에는 그런 태풍이 몰려올 줄 몰랐으니까 몰랐습니까? 예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보면 옛날 뭐 태풍 매미가 왔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뭐 이재민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재민 나면은 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어디서 빼냅니까? 예비비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 그 다음에 2009년에 사상 유례 없는 큰 추경을 한번 짠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리먼 브러더스.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 회사들이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제가 찾아봐서 있군요. 28조 4천억을 짠 적이 있습니다. 전례 유례 없는 최대 IMF 같은 위기를 극복하려고. IMF 때도 보면은 그때도 그때는 뭐 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순수 일자리 만든. 근데 이게 대부분 그런 추경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태풍 피해 복구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 리먼 브러더스 사건 그러니까 뭐 매년 있으면 큰일 나지. 매년 있으면 그 나라 망하죠. 그러면 어떤 큰 일 벌어서 기업이 나자빠지게 생겼고 금융권이 무너지게 생겼을 때 긴급 수혈하기 위해서 일회성을 쓰는 건데 이번이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내 임기 5년 중에 81만 개의 자리를 만들겠다.
그 중에 17만 4천 개를 갖다가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그 중에 이번 같은 경우 12,000명인가 14,000명 더 뽑고 뭐 소방 공무원도 더 뽑고 뽑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좀 전문적인 분야가 좀 찾아봤죠. 제가 찾아봤더니 나름대로 준비 철저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니까 여기 경찰 소방 공무원들 12,000명을 더 뽑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공무원은 자 올해 일자리 뽑았으니까 자 1년만 일하고 가세요? 안 되죠. 아니 한 번 늘리고 나면 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렇죠. 먹여 살려야 될 건데. 근데 17만 명 갖다 5년 내에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5년 후에 문재인 정부 끝났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세요. 이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도 전공로, 전국 공무원 노조 만들어 갖고 55세 정년까지 있고 그다음 정년만 하면 다 안 가요? 공무원 연금 줘야죠. 그래서 17만 명한테 주었을 경우 향후 120조 원의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전문가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황 소장님 코끼리를 갖다가 냉장고에 넣는 법 아세요? 뭐 저기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하나가 더 있어. 이 EPB, 그러니까 옛날 기획예산처들 예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 이겁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 코를 집어넣는다. 코를 일단 집어넣어. 그 다음에 몸체를 밀어넣는다. 그 다음에 닫는다. 무슨 얘기냐니까 처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그냥 침만 발라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으로 그 다음에는 또 예산이 자동 그렇죠. 편성되면서 그게 이제 뭡니까? 코끼리 옛날에 코끼리 코 집어넣기는 거. 이 저기 농촌공사에서 예. 새만금 하거나 예. 시화 간척지 할 때 결국 이 사업들이 20 몇 조, 40 몇 조이 들어가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처음에 예산만 좀 넣자. 또 예산을 하기 위한 설계 비용, 타당성 검사하는 비용만 좀 넣자 하고 딱 그거예요. 예, 딱 몇십억, 몇백억이거든. 그러면 그거 해줘요. 그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코끼리 코예요. 예, 그게 바로 코끼리 코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11조 2천억 중에서 실제 공무원들을 갖다 12,000명 뽑는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입장은 공무원들은 올해 중에 뽑고 실제 임용은 내년에 한다예요. 그럼 올해 들어가는 공무원 12,000명을 뽑기 위한 기초적인 아까 얘기했던 도면 설계 이게 뭐냐니까 시험 보고 시험 장소 빌리고 시험 보는 그 관리 비용. 거의 80억입니다. 11조 2천억 중에 80억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코끼리 코입니다. 이게 통과되는 순간 그 다음에 줄줄이 임기 내내 17만 명으로 늘고 그 다음에 17만 명이 그걸로 끝나나요? 이거 말고 또 공공 일자리 등등등 하면 중간에 사람 갖다 애써 잔뜩 부풀게 해갖고 고용해놓고 자를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뽑은 사람 갖다가 1년만 못 자르죠. 그러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그야말로 눈덩이 굴러가듯이 굴러가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 골라요. 그리스가 뭐 국민의 무슨 4분의 1. 25%가 공무원이에요. 국민, 그러니까 이 성인 남녀의 25%, 4분의 1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은 죄송합니다만 생산적 일을 안 합니다. 생산적 일을 안 해요.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 아니 제가 그 생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부가가치를 그렇죠. 창출하는 하는 게 아니라 있어서.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관리직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별도로 어디 가서 뭐 고기를 잡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규제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 사람들이 4분의 1인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오늘날 국가부도에 처해 있고요. 똑같은 시기,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OECD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2명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프랑스의 마크롱이에요. 예. 대통령. 마카롱이라도 부르더만. 마카롱은 먹는 게 마카롱이고요. 39입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마카롱 방법이 달라요. 마크롱은 지금 똑같아요. 우리 처해 있는 거는 실업률은 고도의 실업, 청년 실업도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야말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택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세율을 낮춰라. 그 다음에 공공 일자리를 갖다 12만 개를 없앱니다. 거기 공무원은 오히려.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줄이고 예산 건전화를 하겠다. 예산 건전화하고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금 공무원 수를 갖다가 앞으로 5년에서 17만 명을 늘리고 17만 4천 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법인세율은 올립니다. 그 뭐냐니까
법인세를 올려서 법인으로부터 돈을 물론 일정 부분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계층인 좌파에서는 뭐냐니까 자 그동안 우파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트리클링 다운이라고 그래갖고 위에 대기업이 돈을 버는 쭉쭉쭉 와서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그 세금의 어떻게 보면 덤터기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그대로 넘기는 부분인데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그걸 갖다 그냥 보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추경 문제 갖고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여기에 인사청문회까지도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고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늘리기 위한 예산도 있지만 네. 복지나 이런 부분으로 나눠 먹는 예산들이 굉장히 군데군데 많이 포함되어 많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구직수당이니 뭐니부터 해가 이리저리 나눠주는 육아부터 제가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인데 이 참 보면 제가 재밌게 봤어요. 그날 그 6월 6일자 신문 보면은 늘어나는 공공일자리 절반이 월 27만 원짜리 노인용.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11만 개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 늘어나는 것 중에 한 3만 1,000개가 이른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5만 원 정도 수당을 더 늘려서 월 열심히 나가면 아시죠? 예전에 뭐 공공일자리라고 치료사업 네, 치료사업 시골에 가면 그냥 노인들 보고 아무 할 일 없는 주스나마나 시골의 땅에 뭔 휴지가 있겠어요. 그걸 갖다 휴지를 주어라고 풀 그냥 뽑아라 휴지 주어라 이거 합니다. 그래서 3만 1,000명이 27만 원짜리 노인용이다 하는 것이 중앙일보 그 6월 6일자 아침 헤드라인인데 야 이거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뭐랄까 돈을 나눠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 추경이다. 내지는 낙하산 추경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국민의당에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국가 예산으로 국민들한테 일정하게 돈을 나눠주는 선물 대통령 하사 당사 예. 뭐 당선 뭐 축하금 비슷하게 나눠주는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건데 이번에 이 추경을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라서 다른 때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원래 예산을 더 편성하려면 정부는 밑빠진 독에서 어디서 그걸 돈을 만듭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 발행한 만큼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라고 이거 정말 잘 지적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회계를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턴가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기준에 따라서 계속 작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일률적으로 몇 %씩 올립니다. 또 세수 세입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국세를 올해는 얼마 걷어들일 것이다. 환율은 얼마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데 틀려요 현실과. 그러면 그걸 바꿔놓고 그 다음에 뭘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첩첩이 싸우다 보니까 11조 2천억 중에서 9조 9천억이 뭐냐 8조 8천억이 그러니까 추가 세수입니다. 즉 뭐냐가 돈 세금 더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세금 더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즐겨하는 담배값입니다. 담배값. 담배값의 4분의 3이 세금 아니에요? 12조 가량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 올렸다고 그렇게 뭐라도 사람들이 주고들인데 그 담배값을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담배값을 포함해서 8조 8천억이 이른바 추가 세수 1조 1천억이 보면은 세계 인계금 소수 남은 돈.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돈 갖고 저 같으면요 우리나라 정부의 국채 있죠? 부채를 갚는 데 써야 갚은 게 쓰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운영이나 집안 운영 똑같습니다. 어느 날 빚도 좀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썼어.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수입이 더 들어왔던 아니면 내가 알뜰살뜰 살았던 얼마라도 남아서 한 연말에 정산 툭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남았어. 그러면 한 5천만 원 빚준 중에 1,000만 원 갚는 게 정상이죠. 근데 뭐냐니까 이거 갖고 왕창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 2천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추가 경정. 이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요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쳐드시고 원래 그런 돈은 거예요. 또 재미는 이런 거 재미는 누가 보고 뭐 이러는 겁니다. 보면 어쨌든 당장 보세요. 이게 보면 야당이 이제 약간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어쨌든 11만 명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이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야?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면 지금 보면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어떤 청년 실업 좀 끄고 말이죠. 공무원 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갖고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턱없이 발목 잡느냐 이런 비난에 봉착하기 딱 쉽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좀 몇 가지 좀 웃기는 게 좀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면 30대의 절반이 월세를 산대요. 예. 이런데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빠의 DNA 속에는 부동산을 올리는 DNA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냐면 노무현 때 부동산 천국이었잖아요. 네? 종로 상가나 강남역 사거리나 이런데 가면요 스타벅스 앞에서 붙여놨습니다. 부동산 브로커 출입 금지.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 만나니까 전 국민이 부동산 브로커를 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부동산이 역사 유사일에 제일 재미가 좋았다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땅 하나 있으면 그냥 땅 있다는 걸 갖고 저축은행 가서 계약금 조금 땡겨와가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에 돈 빌려서 땅 해서 땅 되고 나면 또 돈 빌리고 이런 식으로 전부 부동산 사기가 유행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니까 숨어있던 돈들이 말입니다. 지금 6조가 한 달 만에 늘어났다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부동산을 하면서 막 일주일에 몇 천만 원씩 오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말씀하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쯤 되면 곧바로 저렇게 소통을 잘하고 이 서민들을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에 서서 이 부동산 폭등은 서민들을 갖다가 탄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민 생계를 파탄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못하게 하겠다. 돈 푸는 거 하기 전에 돈 들어가는 부분을 그리고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1,400조를 향해서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 속도로는 나중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다 죽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서브프라임 위기가 안 올라오면 이거 바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시원찮은데 8월 달쯤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부동산 붐이 일면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해볼 거 없으니까 부동산 붐을 우승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이 일종의 그거 아닙니까? 히로뽕 아닙니까? 그냥 탄파 주사가 와서 히로뽕은 몸에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일종의 스트레이트 주사예요. 맞아요. 이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강남 부동산, 강남 3구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던 것은 언제냐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뭘 했습니까?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다음에 세조 행정복합도시, 행복도시, 그다음에 무슨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청 온 국토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조의 골프장 2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끌어넘치니까 부동산으로 쏠려서 토지 보상금이 200조가 풀렸다고.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리 뛰고 강남에 그 당시 집 사나웠던 강남에서 그야말로 재미를 왕창 봤죠. 그래서 흔한 얘기로 우스갯얘기로 강남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란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니까 그동안 이게 아까는 뭐 DNA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이 거품이 이게 영원히 가면 괜찮아요. 거품도. 모든 거품은 꺼지죠. 모든 거품 꺼집니다. 똑같은 게 1993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신경제 100일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딱 100일에 뭘 발표했냐니까 신한국 창조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 매주 흐름이 비슷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야말로 바람몰이로 보면 정치적 반대자들을 치고 경제적으로는 보면은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소득주도 경제성장이잖아요. 그때는 수요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이었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런 가운데 결국 그러저러한 흐름들이 결국 97년 IMF로 바꿨죠. 규결이 되는 직전에 뭡니까? OECD 가입했다고 이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다면서 세계화 그 다음에 세계화 글로벌이라는 말을 그리 잔치하더만은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완전 내리앉아서 쪽박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뭐 부동산이 지금 과한 현상을 보이고 있을 때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그 인사청문을 받게 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얘기 또 달라요. 둘이 한 명은 부동산 좀 부양하자는 사람이고 한 명은 또 뭐 DTI나 LVT 줄이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러나 정권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과열돼서 돈이 흥청망청 도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지요. 뭐 문재인 시대 좋다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 또 여론 오피니언 리더층들이니까 강남에 투기층들이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돈이 있으니까 돈을 갖다 어떠한 형태로 투자하고 이게 뭐냐니까 내 돈 다 투자합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투기 전부 남돈 땡겨 갖고 하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뭐 은행이나 이쪽 금융권으로 돈 땡겨 갖고 투자하고 돌리고 하면 돈이 남아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왕살롱 가고 골프장 가고 뭐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단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과 실제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보면 이 5년 동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닉슨스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얘기하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반공주의자가 닉슨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뭐 메카시하고 한때 그렇죠. 동료였죠. 메카시즘이라고 극우라고 불리던 사람하고. 극우의 그 철저한 공산주의자인 닉슨이 우리가 소련을 갖다가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중공하고 핑퐁 외교를 하면서 그냥 화해를 대탕트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케네디나 존슨 대통령 같아서 보수에서 발칵 뒤집어졌을 때 빨갱이다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빨갱이다 그랬을 텐데 아니 닉슨이 손을 턱 잡으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게 닉슨스 패러독스라는 건데 닉슨의 역설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의 패러독스. 문재인의 역설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뭐냐니까 실제 물론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만 노조에서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들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기업을 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귀족 노조, 강성 노조 때문에 우리 기업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소 한 2천만 근로자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가입된 사람은 200만이 채 될까 말까예요. 10%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보면 모든 걸 쥐고 흔듭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듯하게 그렇죠. 나머지 사실 1,800만은 노조에도 가입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에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촛불 시위 때 뭐 전국에서 버스 동원해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빚 내라. 네. 우리 역할 했으니까 전리품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단호한 각오로 우리 국가 큰 경제 물론 지금도 보면 경총의 뭐 김영배 수석 부회장 하나님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박살 내지 저는 박살 안 내잖아. 그다음에 양쪽을 동시에 박살 내야 경총 박살 내고 어제도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중앙회 다음에 보면 뭐 대한상인들랑 얘기해서 군기 좀 잡잖아요 지금. 근데 또 사드 때문에 미국 가려니까 빈손으로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또 깨질까봐 또 갑자기 또 무슨 뭐 경총이니 무슨 뭐 상공에 있어 정경련이 무슨 재벌들 투자할 거 뭐 내놔라고 해가 지금 근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이런 거예요.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그 지도부들하고 만나서 야 당신들도 좀 크게 긴 안목으로 양보할 거 좀 양보해라. 얘기할 때 만약에 여기에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저 사람들 기업편이니까 저런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친노동자, 친노조 성향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예를 들어서 기업도 양보합시다. 기업도 보면 뭐 전경련도 양보합시다. 자 대한상인도 양보합시다. 그러면 누구도 양보해야 돼요. 자본이 양보를 해야죠. 양보해서 그야말로 살 길을 만들어야지 다짜고짜 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켜라.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면요. 지금 중소기업 정규직이 한 53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게 대기업 비정규직인데 대기업 비정규직은 별로 안 많습니다. 대기업은 실제 보면 고용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없죠. 다 사내 하청이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한 35 내지 40 정도 받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럼 다 같이 함께 살자면 여기서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자, 좋습니다. 기업가 양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그 사람들은 각성 안 해도 됩니까? 너가 가진 거 좀 잘라서 좀 비정규직 주라고 해야죠. 주라고 얘기해야죠.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닉슨스 패러독스와 같이 문재인스의 역설, 문재인의 패러독스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은 최근 10년 새 처음이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기대해 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하면 한 달 동안은 안 가고 칭송을 하겠습니다. 한 달만요? 한 달만.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럴 분 같으면 일자리 추경 같은 거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야펜 주사 야펜이라고 할게요. 히로봉이라고 하고 아펜 주사 안 놓고 근본적으로 다 모여라 해서 그 원탁 좋아하잖아요. 넥타이 이렇게 벗고
팔 걷어 붙이고 와이사스 바람으로 자 정부가 요만큼 할게. 재벌들 요만큼 양보해라.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들 양보해라. 안 하면 생중계하라 해서 이럴 때 생중계하는 거예요. 검사들과의 대화 생중계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국민 앞에 생중계를 해야 됩니다. 봐야죠.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노조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중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중계 안 하고 도망가면 저렇게 나쁜 놈이 있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권의 수장으로서 바로 노동계한테 쓴 약을 줌으로써 정권을 잃었지만은 나라를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여기 독일에. 슈리더 총재. 예. 헤르츠 예박을 맺어갖고 그야말로 그 사람은 좌파 독일의 3인당의 좌파예요. 총리였어요. 총리. 집권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통일 독일- 이후에 10년 동안. 독일병이라고 그랬죠. 독일병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노조한테 강하게 요구합니다. 노동개혁을 요구합니다. 노동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그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권을 잃습니다. 정권이 선거했는데 저버리죠. 노동자들이 다 우리 그러나 좋았다 해서. 그 바람에 독일이 살아난 거죠. 살았습니다. 메르켈 때 살아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로 우리가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아니라 그 말로 국가 전체를 위해서 나는 곧 10년, 20년, 30년 후에 나는 이 세상 떠나지만은 그 밑에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그 나라가 그야말로 튼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한 몸을 갖다가 좀 미랄같이 던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근데 어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 같이. 아,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예. 말씀입니다. 저는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경도 별 뭐 이렇게 기대할 것 없고요. 좀 앞으로 이 정권이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네. 100일이 8월 20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는 그 이미지, 예? 감성 그렇지. 코드, 이거 그러니까 이 거칠해 가지고 쫙 국민들을 마취를 시켰어요. 예? 마취가 될 때는 약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지나가면 이거 사드 갖고 저거 미국하고 어쩌려고 저래? 좀 있으면 인사 저거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네. 자, 그리고 경제 뭐 이래 샀는데 부동산은 폭등을 해. 자, 부동산 폭등하면요 이득 보는 사람은 0.1%밖에 안 돼요. 아, 이건요. 99.9%는 이득을 보지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강남에서 집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죠. 그러면 강남에 살던 이른바 젊은 층들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의 이제 30대 거의 30% 이상이 전세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그 전월세 상한제까지 주장하면서 대량으로 서민적 주택을 공급하겠다, 도심지에 낙후된 지역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집권한 사람이 되자마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입 딱 닫고 즐기고 있어요. 이게 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게 돈이 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돈이 돌기 시작하면 과일이 좀 되더라도 우선 주식시장이 돌아요. 부동산 시장이 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당장 먹기는 꽃감이 납니다. 아주 경제가 문재인 정권 될 때만은 갑자기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당장 먹기는 꽃감이 납니다. 근데 꽃감 먹고 많이 드시면은 변비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목이 당장 우리 어른들이 말씀해 당장 먹기 꽃감이 단데 어쨌든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으로 보나 또 집권 세력의 성향으로 보나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아편수하고 조금 좋아지듯 이때 뭘 해야 되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 만약에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기업가들이라든지 자본가들에게 과음 지르고 군기 잡고 혼내는 것의 5분의 1만 노조에게 혁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안 아까 우리 홍 소장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야말로 끝장 토론 있잖아요. 쫙 펴놓고 끝장 토론을 하시다. 생중계 좋아하잖아. 라이브. 그래 하셔갖고 국민들의 힘 지금 지지율 그래도 오늘도 한국갤럽 보니까 지난주에 84위에서 82% 한 2%포인트 빠졌을 때다마는 아직 80% 상회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면은 이럴 때 갖다 바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에게 어떻게 희생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새끼의 회초리를 치지 않고 어떻게 남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열정을 가진 황과 냉정을 가진 황이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